자, 이제 자본거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만은 자본거래 자체가 상당히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외워야 할 부분이 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자, 자본거래가 계정의 구분, 예금거래 차관사항, 예치와 처분, 해외 예금거래 신고, 그 다음에 외화 차입은 어디에 신고하는지, 보증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신고 예외, 정권 발행할 때 어디에 신고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죠. 정권 발행할 때 어디에 신고합니까? 그렇죠.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울 게,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이제 그 아래 두 번째 아래쪽 부분인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정권 취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권 투자의 특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거주자와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부동산 살 때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 살 때를 각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13번째가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국내 직접 투자 법인의 비교, 지사는 뭐고 법인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기타 자본거래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차례차례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권 취득 신고. 자, 거주자가 그죠? 정권 취득 신고. 첫째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정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물론 신고를 해야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먼저 따져봅니다. 첫째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약간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외화 정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고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다른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거나 유증하거나 증여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또는 증여받거나 실제로 돈으로 사지 않고, 그죠? 돈으로 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냥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죠. 결국은 거주자가 해외 정권에 대한 취득을 신고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나라의 외화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그것이 과연 적법하게 나갔는지를 확인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정권 취득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짜로, 그죠? 거주자한테 공짜로 받았다라면은 굳이 우리나라 돈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 외에도 거주자가 국민인 비거주자, 우리나라 국민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더구나 사는 사람인데 국내로부터 원화 정권을 내국 통화로 샀을 경우에 여기 이런 까다로운 조항이 예를 들어서 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화 정권을 우리가 내국 통화 원화로 취득할 경우에는 굳이 신고할 필요 없죠. 그죠? 우리 국내에서 원화 주식을 사고 채권이나 정권을 사고 팔 때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이 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외국 기업과의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서 5만 불 이하의 당해 외국 정권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예컨대 수출 기업이 또는 거래 관계가 많은 기업이 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 외국 기업이 우리 거래 관계가 많으니까 우리 회사에 좀 지분을 투자하시오, 좀 성의의 표시로 좀 하시오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지분을 5만 달러 이하로, 그야말로 경영권을 참여하는 의미도 아니고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그야말로 성의 표시로 5만 불 이하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거래관계를 유지를 위해서 5만 불 이하의 주식을 정권을 취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신고할 예외가 없다,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전부 어디에 신고합니까? 정권의 취득은 어디에 신고해?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에다가 그 정권 취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있는 정권을 취득할 경우가 아니고 거꾸로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정권을 취득할 경우죠. 이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자,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정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용 계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투자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예?
투자자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요. 비거주자의 경우입니다. 나중에 뒤쪽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등록번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등록번호를 받은 상태에서 투자자 전용 계정을 개설하고요. 그를 통해서 주식이나 증권을, 예컨대 채권을 살 경우에는, 원화지 않고 우리나라 주식을 살 경우에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촉법. 소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외촉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정권을 취득한 경우에, 외촉법의 경우에는 외촉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외국환 거래법에서 또 규제하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세 번째로 마찬가지죠. 상속이나 그죠? 유증, 상속을 받거나 또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굳이 뭡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공짜니까. 이또 마찬가지 공짜니까. 공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굳이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나중에도 대부분의 경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국내 법령에서 의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근데 국공채를 매입할 경우에 어떤 것일까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주택을 사기 위해서 아파트 청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국채, 그죠? 무슨 수도채라든지 무슨 이런 국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됐었어요. 옛날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과거에는 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채라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만이 전화를 개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로 법에 의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의무에 따라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죠. 자, 그리고 외국 기업의 직원이 규정한 우리 사주를 취득하고 우리 사주의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이 외국에 우리 사주를 취득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또는 그럴 경우에 또는 동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을 비거주자가 당해 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외국에 있는 그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우리 사주로 샀는데 그 주식을 다시 비거주자에게 되파는 경우에 그러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취득한 경우에 역시 아까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국내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팔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 팔거나 상관없이 국내에서 원화증권으로 거래된다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거주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그죠? 거주자가 외국의 정권을 해외 정권을 취득할 경우는 어디에 신고했죠? 그렇죠. 한국은행에 신고했죠. 뱅크 오브 코리아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거꾸로 비거주자가 국내 정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하느냐? 물론 한국은행 신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는 외국환 은행에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구분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통상 투자 전용 계정으로 투자를 한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비상장되거나 비등록 내구통화 표시 지분, 다시 말해서 그 투자 전용 계정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SK텔레콤, 우리나라의 국민은행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고자 할 때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계정이 투자자 등록번호를 만들고 그리고 투자 전용 계정을 통해 가지고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매입하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직접 투자로 상장되어 있지 않는 주식을 외국인이 거기에 경영에 참가하거나 또는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는 투자 전용 계정도 만들지 않았고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뭡니까? 신고해야 된다. 그죠? 어디 신고합니까? 외국한 은행에 신고합니다. 자, 이 경우에 또는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면 비상장 조직 이 경우인데 비상장 경우인데 특히 앞서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촉법의 경우에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에서 따로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경우에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데 단 그것이 외촉법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서 정한 그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신고한다. 어디 신고해요? 외국환 은행장에 신고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 정한 이런 내용들이 아닌 다른 경우에는 전부 어디 신고합니까?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 대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거주자, 비거주자였고요. 그 다음에 또 정권 투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정권 투자 신고할 때가 아니고 정권 투자 특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가 외화 정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죠?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기관 투자자, 예컨대 뭡니까? 뭐 정권회사라든지 또는 은행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로 등록된 사람이 주식을 채권을 외국에서 사고 팔고 할 경우에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정권이 아니라 신용파생결합증권이라고 했습니다. 신용파생결합증권 예를 들어서 옵션과 연결된 옵션 파생상품과 연결되는 예컨대 옵션이나 또는 뭐 수합이라든지 또는 예컨대 뭐 ELS라든지 ETF라든지 또는 CDS라든지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라든지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신용파생결합증권 특히 이게 파생증권입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도 신용파생결합증권 대표적인 게 크레딧 그죠? 디폴트 수합이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CDS가 있죠. CDS 이렇게 크레딧과 연결되어 있는 정권의 경우를 할 경우는 어디 신고합니까? 한국은행 총재에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 예컨대 은행 같은 경우가 외국환 업무로서 자신의 업무로 사는 경우는 예외지만 그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매매 목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신용파생 결합증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해야 된다. 어디 그죠? 신고해야 됩니다. 어디 신고합니까? 기관 투자자가 신용파생 결합증권을 할 경우에 어디 신고한다고요?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이번에는 이제 외화 정권에 투자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아까는 기관 투자자였고 이번엔 일반 투자자입니다. 일반 투자자라는 것은 법인이면서도 기관 투자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또는 여러분들처럼 소위 일반인들의 경우를 말하는데 자, 뭐 투자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뭘 사든 간에 상관없죠. 해외 투자한 데 있어가지고 꼭 상장을 해야 되거나 비상장이거나 상관없다 이거죠. 상장되어도 괜찮고 비상장되어도 괜찮고 등록되어도 괜찮고 비등록 기업의 경우에도 괜찮다. 하지만 직접 투자할 경우에 무조건 들어있는 것 자기가 나름대로의 규제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화증권은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는 없어요. 매매할 수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반드시 정권회사나 투자 중개기관을 거쳐야 된다. 위탁 매매해야 된다. 예컨대 여러분들 개인이 이 회사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회사의 주식을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중개기관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주로 증권사를 말하겠죠. 자, 두 번째 비상장 증권 등의 사유로 위탁이 안 된다 어떻게 하냐? 위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만은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위탁 브로커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다가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먼저 신고하고 이런 거는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요 하고 신고하고 사라. 그 다음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는 브로커는 외권은행에 개설된 일반 투자자 명의의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외화증권 투자 전용 계정을 이에 통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투자자로부터 브로커링을 의뢰받은 증권사의 경우에는 그 사람 명의거나 또는 그 브로커 명의의 증권사 명의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전용 계정을 통해서만 외국의 외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채권이나 증권에 투자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종류에는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서 증권이나 CPI나 어음이나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 등록증을 발급을 신청을 하고 투자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투자자 번호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 번호를 받은 다음에 뭘 만들지? 투자 전용 계정을 만들지. 그죠? 투자 전용 한국의 투자 전용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증권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국인 투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단 이 규정은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자라는 것의 규정은 무엇을 말하느냐? 비거주자를 말해요. 비거주자. 외국의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를 말하고요. 그러면 외국인이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어디 있죠? 외국인 거주자,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나 거주자의 경우에는 굳이 투자자 등록번호라든지 이 등록증이라든지 번호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그냥 하면 됩니다. 예컨대 국민인 비거주자, 우리나라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경우에 주식을 살 때 굳이 한국은행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욕한 은행에다가 저 증권에 투자하려고 신고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증권회사의 계좌만 만들면 바로 삼성전자, SK텔레콤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인 비거주자, 비록 외국에 살지만 외국에 체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국민으로 간주해가지고 굳이 투자자 등록번호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자 등록번호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투자자 등록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 전용 계좌를 통해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야 할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비상장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굳이 투자자 등록번호가 없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자 전용 계정이라는 게 뭐냐? 투자 전용 계정이라는 뭐냐?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그죠? 해외에서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외국인이, 비거주자가 한국의 삼성전자, SK텔레콤, 국민은행, 예를 들어서 LG전자의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겠죠. 그죠?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원화로 환전하는데 이 원화 환전할 때 그 돈을 어디에 넣느냐니까 투자 전용 계좌. 그죠? 투자 전용 비거주자 원화 계정에 넣습니다. 또는 달러를 들어와가지고 그 달러를 어디에 넣느냐.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넣는 것은 투자 전용 비거주자 원화 계정입니다만은 이 달러를 어디에 넣느냐. 있죠. 투자 전용 대외 계정에 넣는다. 대외 계정에 넣었다가 대외 계정에 넣은 달러를 이쪽 환전해서 투자 전용 원화 계정으로 넣었다가 이 투자 전용 원화 계정으로 되는 것을 갖다가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투자 전용 대외 계정이나 투자 전용 비거주자 원화 계정을 통해서 관련자 주식을 사거나 팔 수, 그걸 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증권은 됐고요. 증권 이만큼 하면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거주자의 부동산의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 문제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얼마짜리 부동산까지 살 수 있을까요? 100만 달러인가? 50만 달러인가? 500만 달러인가요? 1000만 달러인가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은 외국에 있는 경치 좋은 곳에 아주 멋진 별장을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짜리 집도 살 수가 있습니다. 단 이야기했듯이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신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고는 신고 수리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외국하는 은행에 주로 은행에 신고하는데 이럴 때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면 그 신고한 신고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예컨대 이렇게 아파트를 부동산을 별장을 살려고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살려고 합니다 라고 리포트를 하면은 그 리포트를 받은 기관에서 이 서류를 검토해보고 오케이 별 문제 없네요 accept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고와 수리 절차가 있어야 되죠. 자, 신고 수리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앞에서 외국한 총론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신고의 경우에 신고할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 신고 서류의 처리 기간이 얼마였었죠? 하루? 이틀? 즉시? 3일? 얼마요? 그렇죠. 신고 서류는 2일 내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고의 수리. 신고를 받고요. 그것을 신고만 받는 거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고 신고를 하고 수리할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며칠이었죠? 기억납니까? 그렇죠. 7일입니다. 7일. 자, 앞에서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앞에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자, 신고 수리. 신고 수리가 뭐지? 신고했는데 그 서류가 적정한지를 보고 오케이, accept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그 사람이 도대체 외국 부동산을 살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자격.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첫째로 길게 나왔습니다는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종합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불량자죠. 신용불량자. 안 돼. 안 돼. 조세 체납자. 해외 부동산 살 수가 없어요. 세금도 안 낸 사람이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 낸 사람이 외국의 부동산 산다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금부터 먼저 내고 세금 다 완납한 다음에 돈이 남으시면 외국의 부동산 사세요. 세 번째, 해외 이주 수속인 경우에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외 이주 예정자의 경우에는 일단 이주 수속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부동산을 살려고 했을 때 신고 수리를 받는 은행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아닌지 이 사람이 조세 체납자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됩니다만은 또 하나 해외 이주 수속인지 아닌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규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라는 거죠. 해외 이민 예정인 사람은 해외 부동산을 지금 당장은 살 수가 없다. 언제 삽니까? 해외 이민 가서 사시거나 또는 해외 이민 가기 전에 먼저 부동산을 사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오케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로 뭘 봐야 되죠? 그 부동산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봐야 되겠죠. 신고서에 따르면은 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절벽에 있는 멋진 곳에다가 별장을 살려고 하는데 별장 가격이 2천만 달러입니다 라고 신고했어요. 2천만 달러라고 신고했는데 알아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 옆집이나 그 아랫집이나 윗집이나 그 근처 별장들의 가격이 잘해야 500만 달러밖에 안 되더라 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아무리 비싸도 500만 달러밖에 안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집이 2천만 달러는 하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동산 취득을 빙자로 해가지고 뭔가 돈을 빼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신고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부동산 그래서 그 가격이 적정한지 그래서 감정기관이나 현지 금융기관에서 감정하는 기관이 적정한지 봐야 되겠고 세 번째로 실제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해외 사업 활동이나 거주 목적이나 실제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를 따져보고 난 다음에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